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5월 1일 수군이 앞 바다에 모두 모였다. 이날은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남풍이 크게 불었다. 진해루에 좌기했다. 방답천사와 흥양쉬, 녹도 만호를 불렀다. 모두 아주 분노하고 성내며 자신의 몸을 잇고 있었다. 참으로 의로운 선비들이구나.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전라남도 여수의 좌수영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옛사랑.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임진년 그러니까 1592년 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5월 1일) 수군이 앞 바다에 모두 모였다. 이날은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남풍이 크게 불었다. 진해루에 좌기했다. 방답천사와 흥양쉬, 녹도 만호를 불렀다. 모두 아주 분노하고 성내며 자신의 몸을 잊고 있었다. 참으로 의로운 선비들이구나.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전라남도 여수의 좌수영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옛사랑.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임진년 그러니까 1592년 5월 1일에 이순신께서 쓴 일기를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읽은 일기는 그 1592년 4월 21일 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일기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기가 이순신께서 그때 일기를 안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해서 그게 어떤 없어진 건지 그건 알 수 없는데요. 짐작하건대 아마 4월 13일에 전쟁이 발발하고 그 소식을 이순신께서는 이틀 뒤인 4월 15일에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선조와 계속 교신하면서 참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지시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치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일기를 쓸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월 그러니까 일기가 쓰이지 않은 22일부터 30일 사이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요. 그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날짜별로 하면 이건 임진 일기는 이순신 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592년 4월 23일, 4월 17일에 경상도 순변사로 임명된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다. 상주 목사
김해는 지원군을 이끌고 대구로 이동하다가 도망쳤고 판관 김길만이 빈성을 지켰다. 이 일은 군사가 없다는 이유로 권기를 처형하려고 했다가 군사를 모으겠다는 권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권기는 수백 명의 농민을 모았다. 24일 백성 한 사람이 일본군 선발부대가 이미 상주의 남쪽 선산에 진출했다고 이 일에게 정보를 보고했으나 이 일은 믿지 않고 척후도 내보내지 않았으며 허위 보고라고 그를 죽이려 했다. 25일 아침에 이 일은 그 백성을 처형했으나 그 얼마 뒤에 일본군이 이 일 부대를 기습 이 일은 패전했다. 이 일은 탈출해 문경에 도착해 패전을 보고했다. 이 일은 조방장 변기가 지키던 조령으로 가서 같이 조령을 방어하려다가 삼도 순변사 신립이 충주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주로 이동했다. 26일 삼도 순변사 신립이 충주 남쪽 단월역에 진형을 설치했다. 종사관 김여물과 이 일은 조령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하자고 했지만 신립은 들판에서 기병으로 보병인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 28일 단금대에 배수진을 쳤다. 28일 신립의 조선군 8천여 명을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만 5천여 명이 삼면 포위했다. 신립은 기병 일진 1,000여 명으로 1차, 이진 2천여 명으로 2차 공격을 해 일본군을 격퇴했다. 그러나 저습지인 탄금대가 악재가 되어 기병의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패전했다. 30일 선조는 신립의 패전 보고를 받고 서울을 포기한 채 비란길에 올랐다. 네, 지금 그까지가 그러니까 이순신 일기에서 그 없는 부분인데요. 22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전쟁 상황을 알 수 있는 그거를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일 같은 경우는 상주에 갔지만 그 군인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급히 모은 그 농민군이 아니라 농민이었겠죠. 농민 100명을 그 이끌고 이거 일본군 그 거의 10,000명이 넘는 일본군을 그 상대로 대항했던 것이고요. 신립 같은 경우도 뭐 8천여 명 정도, 뭐 많아야 뭐 10,000명도 안 되는 80명 가지고 일본군 1만 명이 넘는 그 적과 대치를 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중과부적인 상황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그 전쟁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인에다가 신무기인 조총까지 이제 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물론 조령을 막지 않고 탄금대에서 있었다는 것도 뭐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그 이순신 일기 없는 그 22일부터 30일 사이에 일본군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계속 지금 그 오고 있고요. 선조는 30일 그러니까 4월 30일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한양이 그 일본군에 의해서 접수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그 자료를 또 읽어볼 텐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광화문 연가.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네,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민웅 선생님의 이순신 평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네 지역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슈 해역은 설명할 필요 없는 왜구의 근거지였다. 하지만 전국시대가 무르익으면서 이 지역의 왜구들도 점차 각 지역의 다이묘 휘하에 재편되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왜구 집단이던 마스우라 세력, 고도 세력 등은 여러 다이묘 휘하를 거쳐 임진왜란 때는 고니시 유키나가 예하의 수군으로 참전했다. 특히 1588년 7월에 히데요시가 해상 적선의 금지령을 선포함으로써 왜구나 해적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일본 전역의 왜구와 해적 세력은 독자 생존을 포기하고 근처의 유력 다이묘 휘하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 해역은 세토나이카이와 세 번째 해역인 키나이 연안의 해적들은 다른 지역의 해적들에 비해 유력 다이묘들의 휘하로 빨리 흡수되었다. 전국 통일 전쟁을 치르면서 수군의 중요성을 절감한 다이묘들이 해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다 노부나가 휘하에서 활약하던 해적 출신 쿠키 요시타카, 스시 다스나가, 호리우치 우지요시 등은 히데요시의 수군으로 편입되었는데 특히 쿠키는 통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히데요시 수군의 대표 다이묘로 성장했다. 무라카미 해적 출신으로 유명한 구루시마 형제 역시 이들과 비슷한 경로로 히데요시의 직속 수군으로 편성되어 임진왜란에도 참전했다. 앞에서 언급한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 편성의 특징은 이 두 해역 출신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바로 키나이 해역과 세토나이카이의 이오 해역 출신의 해적들이 모두 히데요시의 직속 수군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해지역 해적대의 일부는 히데요시의 수군 외에
모리시나 고바야시카와 시 등의 각각 지역 유력 다이묘의 수군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도도 다카토리, 와키자키 야스히로, 가토 요시아카 등의 수군은 원래 해적 출신은 아니었다. 이들은 전국 통일 전쟁에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영지를 넓히거나 확대 이전하면서 당시 해상 교통의 요지에 자리를 잡은 다이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도 다카토라는 원래 기이 지방의 고카와 성주였고 그의 영지는 산간 지방에 있었다. 하지만 통일전쟁 과정에서 이호를 거쳐 임진왜란 무렵에는 이세의 이가를 차지한 다이묘가 되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역시 야마시로 사츠, 야마토 등지를 전전하다가 1585년 이후에 해상교통의 거점인 아와지 인근을 다스리는 다이묘가 되었다. 가토 요시아키 역시 이들과 비슷한 경로를 거쳐 연안 지역의 다이묘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키나이 해역의 주요 해상 거점, 즉 지역적 특성에 따라 히데요시의 직속 수군으로 편성된 부류들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해역인 홋카이도 해역의 세족 세력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 유력 다이묘 휘하의 수군으로 재편되었다. 전국 통일이 이루어질 무렵 이 지역 해적 출신들은 대부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수군으로 편입되었지만 임진왜란에는 동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수군은 히데요시 직속의 중앙수군과 각 지역 다이묘 휘하의 지방수군으로 이중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수군 편성표에는 다만 중앙의 수군만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고 일본부터 구본대까지 편성된 각 다이묘 휘하의 자체 수군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수군 조직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수군의 지휘 계통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데 일본 수군의 총사령관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지휘 계통도 불확실했다. 분명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의 뿌리는 외구와 해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일본 수군이 통일전쟁에서 펼친 해전 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 수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의 특성과 전술적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호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 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이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알아 일본의 전국 시대는 100여 년이 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해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시기의 해전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1551년에 벌어진 모리시와 스에시 간의 이스쿠시마 해전과 1576년과 1578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이시야마 해전뿐이다. 먼저 이스쿠시마 해전에서는 모리시 쪽이 오우치시에 휘하였던 세토나이카이 연안의 해적과 무라카미 해적 등을 동원하여 스웨시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때는 해전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즉 이 시기에는 상대 수군을 의도적으로 공략한 것이 아니라 해상 요충지를 점거하면서 상대 병력이나 군량 수송을 차단하는 것이 주 임무였고 때에 따라 상륙해서 공성전에 참가하는 정도였다. 두 번째 이시야마 해전은 오다 노부나가와 일향종 세력이 서로 맞붙었을 때 이스쿠시마 해전으로 막강한 수군력을 확보한 모리시가 일향종 편을 들면서 노부나가와 모리시 간의 대결이 되었다. 먼저 1차 이시야마 해전은 약 7,800척으로 2배 가까운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한 모리시의 승리로 끝났다. 이 전투에서 모리시의 해군은 해적 집단의 기본 전법인 등선 육박 전술이 아닌 불화살을 사용한 화공 전술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투도 모리 수군이 노부나가의 수군을 격파했다기보다는 이시야마 혼노지의 봉쇄를 풀고 군량을 보급함으로써 노부나가의 공세를 저지한 정도였다. 이 전투에서 패한 노부나가는 구키 요시타카 등에게 대형 선박 7척을 건조하도록 명령했다. 제2차 이시야마 해전은 7척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 노부나가 측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노부나가 측은 7척의 대선에 각각 3문의 대포와 파괴력이 큰 대철포를 처치해 적선의 접근을 막았고 결국 이시야마 혼노지에 군량 공급을 차단하여 일량종을 타도하는 데 성공했다. 제2차 이시야마 해전은 새로운 전술과 아타카부네가 등장한 최대 규모의 해상 대결이었지만 어느 한쪽도 괴멸되지는 않았다. 함대 간의 해전을 치러 공멸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적선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해로를 막아 병찬선을 차단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때 새로 등장한 대형 선박도 바다의 성이자 기지 역할을 하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요컨대 전국시대 통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에서는 각 지역의 수군 세력이 많은 전쟁에 동원되지만 양측이 해상 전투를 벌여 상대 수군을 괴멸시키고 제해권을 장악하는 등의 해전 개념이나 해상 전략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일본 수군의 한계는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준비하면서 휘와 다이묘에게 내린 명령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관련한 히데요시의 명령서는 1591년 1월과 1592년 3월에 내려졌는데 그 중에서 수군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명령서는 각 다이묘들이 준비해야 할 군선 수와 병력 숫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명령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제1번 부대부터 제9번 부대까지 약 15만 8천여 명의 병력 구성과 함께 이들에게 내린 5개 조항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수군과 관련된 제4, 제5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4항 이번 출정에는 선박이 매우 중요하니 많이 준비하는 것을 공으로 삼을 것이며 모든 부대의 선박을 기록하여 선봉행에게 바치고 그 지시를 받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건너가라. 조선 땅에 상륙을 마치면 각 부대 선박에는 자대의 봉행 한 명씩을 붙여서 스시마로 돌려보내 후속 부대가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라. 제5항 조선 왕이 일본에 입조하기로 한다면 규정된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륙할 것이며 만약 입조를 거부하면 선박을 부근 도서에 집결하고 전국이 서로 협의한 후 규정한 서열과 관계없이 일시에 조선의 여러 포구에 상륙하여 진지를 선정하고 축성 공사를 견고히 하라. 이런 경우에는 규슈와 시코쿠와 추고쿠 지방의 군사는 물론이고 아와지 병력과 국희 요시타카 등의 수군도 동시에 모두 건너갈 것이다. 이영석 임진왜란사 상권. 위의 제4항은 선박이 많이 필요하므로 선박을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공적을 삼는다는 것과 일종의 선박 감독관인 후나부교를 둔다는 사실을 밝히고 각 부대가 보유한 선박을 대마도로 돌려보내 후속 부대가 계속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제5항은 조선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일시에 여러 포구에 상륙하여 진지를 정하고 성을 쌓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두 조항 외에 조선 수군을 공격한다거나 해전을 통해 해로를 확보하라는 명령은 없다. 요컨대 일본은 당초 계획에서부터 해전을 통해 조선 수군 격파와 해로 장악에 대한 목표는 없었고 단지 상륙과 축성을 통해 교두부를 마련하고 조선의 내륙 지방을 탈취한다는 육전의 개념만 생각했던 것이다. 이 점은 20세기 전반 일본의 군인 출신 해전사가에 의해 국내 전쟁의 경험이 해전의 개념을 발달시키지 못해 이름은 수군이라고 칭했지만 그 실제는 선박을 보유한 육군의 개념에 지나지 않았기에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이 맛본 고배는 자연스러운 귀착이다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계속해서 이민홍 선생님의 이순신 평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 상황과 조선군의 대처, 특히 경상좌도 수군의 대응과 주요 육전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어서 전라도 수군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의 선봉제 일대는 1592년 4월 13일 오후 4시 전후에 부산포 앞바다에 도착했다. 도착한 전날 일본군은 일부 인원만 상륙하고 나머지 병력은 배를 정박한 채로 밤을 지냈다. 이튿날인 14일 이른 아침 상륙을 마친 일본군은 곧바로 부산포 진성을 공격했다. 부산포 수군첨사 정발과 휘하 장병이 최선을 다했지만 전투 결과는 2시간 만에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우리 측 자료에는 한나절을 버티고 정오경에 화살을 다 소비한 정발이 총에 맞아 전사하면서 성이 함락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 측 기록에는 오전 6시에 시작된 전투가 8시경에 끝났다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2시간을 버틴 것도 정발과 부산포 장병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백 명 대 1만 7천여 명의 대결,
그것도 전투 경험이 없는 조선군과 전국 시대를 막 끝낸 일본 정예군의 대결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부산포 수군 정발과 장병들이 끝까지 분전하다가 전원 옥쇠한 것은 조선군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부산포를 함락한 일본군은 동래부를 공략하기 전에 부산포의 좌우에 포진하고 있던 경상좌도 수군의 주요 군진들을 장악하기 위해 병력을 나누어 파견했다. 먼저 부산포로부터 동북 쪽으로 멀지 않는 거리에 있었던 경상좌도의 본영인 좌수영에 일본군이 도착했을 때는 경상좌수사 박홍이 진성의 방어를 포기하고 떠난 뒤였다. 경상자수사 박홍은 어느 누구보다 일본군의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재빨리 좌수영을 포기하고 동래부 성에 들러 동래부사 송상현과 현 사태에 대해 논의한 뒤 동래부를 떠나 후퇴를 거듭했다. 도주가 아니라 후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전쟁 상황을 주변과 상부에 보고 내지는 전파하면서 행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박홍의 보고는 4월 17일 오후 4시경에 한성부까지 전달되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들어온 지 정확하게 4일 만에 수도 한성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접한 것은 장계가 올라가는 속도가 그 정도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장계보다는 봉화를 통한 소식 전파가 빨랐을 것인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현재 정확하지 않다. 박홍의 전파는 이순신에게도 전달되었는데 난중일기에 의하면 4월 15일 해질녘에 원균의 전통과 박홍 등이 보낸 공문이 함께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일본군이 도착한 지 이틀 뒤에 개전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부산포 첨사진을 기준으로 남서쪽 해안에는 서평포 만호진과 다대포 첨사진이 있는데 좌수영과 동시에 이곳에도 일본군 병력이 파견되었다. 서평포는 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혈 점령된 듯하다. 그런데 다대포에서는 이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간략하게 다대포 첨사 윤흥신이 적과 맞아 싸우다가 전사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 의하면 부산포가 함락된 당일 일본군 부대는 다대포를 함락시키지 못했다. 다대포는 낙동강 하구에서 부산 쪽으로 굽어 들어갈 때 가장 가까운 쪽에 돌출된 폭으로 대일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군 첨사진이다. 당시 이곳의 첨사 윤홍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홍신은 1545년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대윤의 영수 유님의 다섯째 아들이다. 어린 시절 유복했으나 사화로 인해 부친과 위의 세 형이 한꺼번에 죽고 자신은 노비 신세로 전락했다. 그로부터 32년이 흐른 뒤인 1577년 유님이 신원되었을 때는 그도 이미 40대 중반의 나이였다. 일설에는 그가 부친 유님과 마찬가지로 묵과에 급제했다고 하는데 방목 등 자료상으로는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아마 부친의 관직과 품계가 모두 회복된 이후 음석으로 관직에 진출했던 것 같다. 그는 진천 현감 등을 역임하고 임진왜란 직전에 다대포 첨사가 되었는데 이때는 60세에 가까운 나이였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그는 휘하 병력과 함께 진성을 지키고 있다가 4월 14일 오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그와 다대포의 장병은 공격해온 수백 명의 일본군을 물리치고 임진왜란 최초로 승전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이 거둔 첫 번째 승리는 부원수 신각이 경기도 양주시의 해유영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급을 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의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진 첫날인 4월 14일 오후에 윤흥신과 다대포 첨사진의 장병들은 이곳을 공격해 온 일본군 부대를 방어해내며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첫날 승리를 거둔 후 윤홍신의 휘하 군관들은 다음날 일본군이 증원된 병력으로 다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하므로
일단 후퇴해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윤홍신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는 변방의 장수는 임지를 지키다가 죽을 뿐 어디로 물러간다는 말인가 하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다음 날인 15일 예상대로 병력을 크게 증원해서 공격해온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파랑새. 귓가에 지저귀는 파란새 맘에 파닥이는 파란새 불시시 날개 듯이 예뻐서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란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꿈결처럼 먼 하늘로 날았네 삐리삐리삐리 파란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지저귀니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국이 삐리삐리삐리 내 맘을 들이네 귓가에 지저귀는 파란새 맘에 바닥이던 파란새 푸시시 날개 해주시 예뻐서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란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꿈결처럼 먼 하늘로 날았네 삐리삐리삐리 파란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지저귀니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국이 삐리삐리삐리 내 맘을 들이네 삐리삐리삐리 파란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지저귀니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국이 삐리삐리삐리 내 맘을 들이네 오늘날의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지방관은 동래부사였다. 동래부사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문신과 무신이 번갈아 가면서 임명되었지만 외교적 중요성 때문에 문신 중에서도 이 분야의 능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는 문신 송상현이었다. 그는 문신이면서도 동래성을 포기하지 않고 방어 전투를 임했다가 패하여 전사했다. 사실 동래성은 부산 진성보다 규모가 더 크고 방어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 쉽게 함락되었다. 결국 부산 지역에서는 임진왜란 초기 경상 좌병사와 경상 좌수사 등 육군과 수군의 지역 사령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피하여 무인지경이 된 상황이었다. 다만 두 곳의 수군 첨사와 동래부사 정발관 윤홍신 그리고 송상현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끝까지 저항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윤홍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불과 이틀 만에 부산의 모든 해안 지역을 점령해 교두보를 마련해 성공한 일본군은 서둘러 북쪽으로 진격해 나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군은 선병대 1, 2, 3군이 각각 중로, 좌로, 우로 등 세 갈래 길로 조령, 추풍령, 중령을 향해 북진을 거듭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